유럽의 하늘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국경 밖에서 시작됐는데 전투기는 오지 않았고 약속은 서류 속에만 남아있는 현실. 이것이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마주한 냉혹한 진짜 상황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산 전투기 체계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계약만 체결하면 기체는 반드시 도착하고 위기가 오면 동맹의 공군력이 즉각 하늘을 메워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믿음은 하나씩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나라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자 흑해와 맞닿은 전략 요충지 국가입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흑해를 통한 군사적 노출도는 동유럽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루마니아 공군의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최신형 전투기 확보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외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전력 공백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미국산 F-16 도입 계획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노르웨이로부터 퇴역한 F-16 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네덜란드가 추가로 제공한 기체까지 합쳐 총 50대 규모의 전력을 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문서상으로는 2025년 말이면 2개 전투비행대가 완편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실제로 인도된 기체는 단 2대에 불과했습니다. 계획 대비 인도율은 고작 6% 수준. 중고기체임에도 이 속도라면 전시 상황에서 전력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들이 지적한 핵심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닙니다. F-16은 기체를 넘긴다고 바로 전투기로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레이더 개량, 항전 장비 교체, 링크 16 통합, 무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전면적인 개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개조 공정의 상당 부분은 미국 방산업체가 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로 이동했고 루마니아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납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내부 평가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흑해의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요 거점인 세바스토폴 기지는 루마니아 연안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km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투기 출격과 반응 시간은 곧 국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여기에 몰도바 인근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주둔한 러시아 제14군 잔존 병력 문제까지 더해지며 공군 전력 공백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리스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루마니아가 단기간 내 공중 전력 밀도를 보강하지 못할 경우 나토 동부 방어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합니다. 같은 동유럽, 같은 나토 회원국, 같은 러시아 위협을 마주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나라,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F-16과 F-35라는 고급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을 병행했습니다. 그 선택지가 바로 한국산 FA-50이었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만 해도 임시방편, 과도기적 전력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즉시 대응 가능한 실전 전력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도입한 FA-50GF는 계약 체결 후 약 18개월 만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림이 아닌 즉각 투입,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닌 실제 하늘에 떠있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외신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는 과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기다림에 배신당한 자리에서 한국이 해법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전투기 수입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시대의 전력 회복 속도가 곧 억제력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동유럽 안보 지형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신들이 루마니아의 상황을 수치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명목상 보유 전투기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임무 투입이 가능한 기체 기준으로 전력을 다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루마니아 공군이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전력은 기존 보유 F-16 일부를 포함해 약 17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숫자조차도 언제든 가용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동률입니다. 유럽 공군들이 운용 중인 중고 F-16 계열의 평균 가동률은 약 55%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시 초기에 즉각 출격 가능한 루마니아 공군 전투기는 9대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수도 방공과 흑해 방면 감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이 숫자는 공군 전력이라기보다 상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유럽 방산 분석 보고서들에서는 루마니아 공군의 현재 상태를 단일 방향 제한 방어만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배치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러시아는 흑해 방면에 전술기와 공격기, 무인기 전력을 합산해 150대 이상을 순환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비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양적인 압박이 성립하는 환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중 전력 밀도는 곧 억제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출격 가능한 기체수가 적으면 작전 지속 시간도 짧아지고 방어구역은 급격히 축소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폴란드의 선택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도입한 FA-50GF의 평균 가동률은 공개된 범위에서 80에서 8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루마니아에 대입해보면 변화는 단번에 계산됩니다. FA-50 24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시 출격 가능한 전투기는 약 19에서 20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기존 F-16 전력을 합산하면 루마니아는 전시 초반 최소 30대 안팎의 지금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어 구역을 분산할 수 있고 교대 출격이 가능해지며 장기 지속 작전의 여지가 생깁니다. 나토 연합 공중작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급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공군에서 움직이는 공군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F-16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개량 수준과 운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럽 기준 평균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정비 인력 유지비와 예비 부품, 항전 장비 개량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용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반면 FA-50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약 7천에서 8천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확보 가능한 비행시간 기준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전술은 값비싼 전투기만으로는 방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저가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결합한 압박 전술에 대응하려면 항상 뛰어들 수 있는 기체의 수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출격 가능하고 유지비가 낮으며 다수 운용이 가능한 경량 전투기의 가치는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FA-50은 바로 이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던지는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루마니아가 기다림을 선택할 경우 공군 전력 공백은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즉시 투입 가능한 전투기를 선택한다면 전력 회복 속도는 얼마나 달라지는가라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끝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공군 전력에서 끝난다면 아직 절반에 불과합니다. 루마니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동시에 주목하기 시작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지상 화력, 그 중에서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양상은 명확했습니다.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압박하는 다층 타격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방어 측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전투기만으로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름이 바로 천모입니다. 천모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름은 로켓이지만 그 성격은 미사일에 훨씬 가깝습니다. 유도 기능을 갖춘 정밀 타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시한 대규모 천모 유도탄 납품 계약은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을 동시에 놀라게 했습니다. 발사 시스템을 제외한 유도 로켓과 탄약만 수천 발 단위로 계약되었다는 점은 해당 무기가 이미 실전 운용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천무의 핵심은 정밀도입니다. 천무 유도 로켓은 GPS와 관서항법 장치를 동시에 활용합니다. 발사 이후에도 로켓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계산하며 목표 좌표와의 오차를 보정합니다. 초기에는 약 15m 수준의 오차가 보고되었지만 반복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오차 범위는 5m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다연장 로켓이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존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파괴력까지 더해집니다. 천무의 293mm급 유도 로켓은 자탄형 탄두를 탑재한 모델도 존재하며 단 한 발로 넓은 지역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살상 반경은 축구장 여러 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평가됩니다. 정밀도와 파괴력이 동시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적의 주요 시설과 집결지를 최소한의 탄약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력 증가가 아니라 전술 효율의 혁명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등장합니다. 과거 미국이 사용했던 기존 다연장 로켓 체계는 정밀도가 낮았습니다. 여러 발을 쏘아야 일부만 목표에 명중하는 구조였고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5배에서 10배 이상의 탄약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용 폭증, 모급 부담 증가, 발사 위치 노출 위험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재장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승무원의 생존성은 급격히 떨어졌고 민간 지역 오폭 위험도 커졌습니다. 천무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합니다. 정밀 유도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발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 하나의 발사 차량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지정해 발사할 수 있으며 재장전 시간 또한 극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수십 분이 걸리던 재장전이 몇 분 내로 줄어들면서 발사 후 즉각 이동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승무원의 생존성으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을 넘어 전장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적은 발수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탄약 보급 부담이 줄어들고 비용 효율은 높아집니다. 동시에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됩니다. 정밀도가 낮아 발생하던 오폭 위험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효과와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과 유럽의 군사 관계자들이 동시에 천무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전투기, 지상에서는 정밀하고 빠른 타격 수단. 이 두 축이 결합될 경우 방어 측의 억제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전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지로 평가받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무가 주목받는 이유는 성능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무기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전장의 계산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과거에는 다연장 로켓이 광역 제압용 무기로 분류되었고 정확성보다는 화력 밀도에 의존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양상이 바뀌면서 이런 접근은 점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민간 지역과 군사시설이 혼재된 현대 전장에서 무차별 화력은 정치적 부담과 국제 여론이라는 또 다른 전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정밀 유도 로켓이라는 개념은 다연장 로켓을 전략 무기로 끌어올립니다. 목표 좌표가 명확하다면 최소한의 발수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는 곧 작전 시간이 단축되고 노출 위험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발사 시간이 짧아질수록 적의 반격 가능성은 낮아지고 발사 차량과 승무원의 생존성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전장에서 살아남는 무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중동 지역처럼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상시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고가의 전투기를 계속 띄우는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상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정밀 타격 수단은 비용과 효율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천무는 이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빠르게 배치되고 반복 타격이 가능하며 소모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분명합니다. 이 지점에서 유럽의 시선은 다시 폴란드로 향합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전투기만 도입한 국가가 아닙니다. 공중과 지상 전력을 동시에 재편하며 전력 공백을 구조적으로 메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도입해 실사격 훈련을 반복했고 운용 결과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기존 유럽식 다연장 로켓 체계와 비교했을 때 운용의 단순성과 전술적 유연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존 체계는 로켓 종류가 바뀔 때마다 발사 시스템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유도 로켓, 중거리 탄두, 장거리 탄두를 각각 다른 발사대로 운용해야 했고 이는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천무는 하나의 발사 시스템으로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운용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전시에 필요한 것은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빠르게 적응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입니다. 천무는 나토 방산 체계와의 연동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존 서방 무기 체계와 함께 운용하는 데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은 도입 결정의 문턱을 크게 낮춥니다. 결국 동유럽 국가들이 천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주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지상 화력에서도 중요한 것은 즉시 전력화 여부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 검증 가능한 무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체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천무의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FA-50, 지상에서는 천무.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고가의 전략 자산을 보완하면서도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는 구조입니다.
기다림 대신 실행을 선택한 국가들이 왜 한국의 무기체계를 주목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쟁의 시대에 무기의 가치는 재원표가 아니라 시간에서 갈립니다. 언제 계약하고 언제 도착하며 언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전력이 됩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었는데 기다림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체계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생산 라인은 포화 상태에 가깝고 우선순위는 정치와 외교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한 국가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력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조와 통합, 승인 절차가 겹치며 시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루마니아의 사례가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서류상 약속은 충분했지만 하늘을 채우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양산과 전력화를 동시에 고려했고 수출을 염두에 둔 구조를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FA50은 훈련기에서 출발했지만 단기간 내 실전 전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방형 항전 구조와 빠른 무장 통합 능력은 고객국의 요구에 맞춰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유연성이 바로 시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지상 화력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천문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빠르게 운용 가능한 체계입니다. 발사 시스템과 탄약, 통제 체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어 교육과 배치 시간이 짧습니다. 전시에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천문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며 실전에서 검증 가능한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군사 객표에서 한국의 이름은 점점 더 자주 등장합니다. 미국을 대체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의 고급 전력을 보완하고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해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FA-50이 즉응 전력을 담당하고 지상에서는 천무가 정밀 타격을 책임지는 구조는 전력 운용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빠르게 전력을 회복한 국가는 협상력도 달라집니다. 전력이 비어있을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하늘과 땅이 채워진 이후에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 회복 속도가 전략이 되는 이유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기의 성능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전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쟁의 문턱에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름이 이 질문의 끝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지금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특정 무기 체계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안보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곧 억제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현실이 된 이후 계산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즉시 하늘에 오르고 즉시 타격할 수 있는 전력, 다시 말해 시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루마니아의 상황은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약은 있었지만 기체는 오지 않았고 약속은 있었지만 전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취약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이미 외신의 평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FA-50이 전력 공백을 메우며 즉응 능력을 확보했고 지상에서는 천무와 같은 정밀 화력이 억제력을 보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고가의 전략자산의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력을 다층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지상화력은 지상화력대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상호 보완하는 구조는 전쟁 억제의 지속성을 높여줍니다.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이것이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법입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빠른 생산, 빠른 인도, 빠른 전력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 구조를 실전에서 증명해왔고 그 결과는 숫자와 배치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라 전쟁의 시대에 요구되는 조건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동유럽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지고 즉각적인 전력 회복을 선택한 국가는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계산기의 중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공중과 지상을 동시에 고려한 전력 회복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가장 강한 무기보다 가장 빨리 도착하는 전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을 가장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란 점.